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한 주 쉬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저도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았는데 마침 저희 기획자분들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럼 우리 이참에 쉬자 해서 한 주 쉬었습니다. 예. 자, 요 근래 한 주 쉬고 제가 그래도 미리 사전에 약조했던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강연, 세미나들은 일정이 있어서 여기저기 좀 다녔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느 유튜버인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서 누가 뭘 올렸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독일 부동산은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 라는 게 그냥 질문의 서두였습니다. 자, 독일 부동산 최근 한 제가 6개월에서 1년 넘었네요. 1년 넘은 그 기간은 살펴보지 않아서 어떤 상태인지 통계 좀 다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정리해서 드려야겠다 해서 최근 상황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연구를 할 때 많이 선배들한테 깨지면서도 배우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일단 막 통계를 다룰 줄 알고 이런 통계 패키지를 다룰 줄 알게 되면 그게 재미가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그럼 어떤 걸 하게 되냐면, 독일도 혹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독일의 인구 구조 추이라든가 저출산 그 고령화 그 통계들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부동산 통계를 막 이렇게 같이 그려봐요. 그리고 나서 최근 우연히 한 20년치 25년치를 딱 그렸는데 딱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무슨 소리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지표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독일의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독일도 집값 떨어졌네. 아니면 반대로 올랐네. 이런 이제 해석들을 이제 붙이면서 연구를 마무리할 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 결론입니다. 가끔 이제 매일 데일리로 보도 써야 되는 기자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건 하루 만에 결과를 내줘야 되니까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는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여기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혹시 이 두 개의 이 그래프만 이렇게 예쁘게 그려졌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과오를 많이 저질러서 선배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깨졌던 사람으로서 어떤 게 있냐면, 맥락이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의 통계를 해석하기 위해선, 제가 우리 박정호 TV에서 역사적인 얘기 많이 하고 다른 TV나 프로그램에서 이 역사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 그런 제도가 왜 이렇게 흘러왔고, 그리고 이 제도가 이렇게 흘러옴으로 인해서 이 그래프의 결과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걸 해석할 때는 그 과거의 백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모르고서는 다른 소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독일의 부동산과 관련돼서 한번 특수성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우리랑 똑같이 분단 국가였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서서히 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정말 일순간 임계점 넘어가더니 진짜 몇 개월 만에 통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났더니 한 번에 정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터졌는데요. 일단 첫 번째, 동독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서독에 질 좋고 고임금의 일자리를 찾아서 대거 이주해 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주거 문제죠. 그래서 독일의 서독이죠. 서독에 있었던 지역들을 어떻게 했느냐? 반강제적으로 앞으로 인건비 못 올려. 네 집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임대료 올리는 거 우리 그냥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요, 임대료로 올리는 실링이라고 하죠. 상한선 다 규제했고요. 그리고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저는 여기 계속 살래요, 그걸 원하면 그냥 살 수 있는 우선권을 거기에 먼저 줍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함부로 못 올리죠. 세입자가 살고 싶다라고 하면 살 수 있는 권한도 먼저 주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맥락들을 작용하면서 동독 사람들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버퍼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동독 사람들에게 많은 집을 지어서 제공해 주는 거, 이것도 해야겠죠. 자, 그런데 민간업자에게 집을 지어서 제공해 주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집값이 오르기가 십상입니다. 왜? 민간이라고 하는 곳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실을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좀 저희 좋게 했고요. 여기에는 도어락이 뭐가 있고요. 뭐 이런 소소한 것들을 자꾸 얹으면서 우리 자동차랑 똑같아요. 아, 원래는 뭐 아반떼 사러 가려고 했는데 얼마 조금만 더 주시면 소나타 살 수 있는데, 그럼 소나타 그럼 살까 했는데 거기서 돈 조금만 더 주시면 그랜저 살 수 있는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또 건설 부동산 시세가 들썩들썩 할 것 같으니까 독일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지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진행했던 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어떤 사회적 민심도 쉽게 수용 가능했던 게, 원래 동독이라는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공산 진영에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 주택을 공급할 최고의 책임 의무는 누가 있다? 국가가 있다라는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통일을 해서 소독지역에 일자리 찾아왔는데 내 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보러 민간업자한테 알아서 계약해서 사라고요? 뭐 이따위 나라가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독에서 누렸던 혜택들을 나름대로 준용도 해주면서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해 줄 테니 안심들 해라. 그리고 그게 아니라 기존에 누군가가 이미 지어진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 임대료 내셔도 되는데 그 집주인이 함부로 임대료 못 올리게 우리가 막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런 점철된 어떤 맥락들로 인해서 1980년대 90년대 독일 집값은 수평으로 계속 되어 왔습니다. 옆에서 계속 임대주택 지어버리죠, 임대료 못 올리죠, 그리고 공공주택 사업으로 집 장만해서 정부가 제공해 주죠.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오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내내 독일 집값은 안정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기인했던 것이 가장 큰 것이지, 뭐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걸로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독일 경제가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뒤로 하고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제조 강국 중국이 직접 못 만드는 제품들은 독일로부터 조달받고, 그리고 독일이 중국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 전수라든가 필요한 부품 소재 제공해 주면서 또 그것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중국인들 자체도 이제 소득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니까 독일의 값비싼 자동차라든가 독일의 좋은 생활 용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 욕구가 높아지면서 독일 경제가 정말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네요. 유럽에, 특히 동유럽의 많은 국가의 근로자들이 이제 나도 독일에 가서 일자리 좀 얻고 독일에서 생활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서도 많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의 정책들이 슬슬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80년대 90년대 들어서는 동독 사람들을 좀 케어한다는 미명 아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눌러왔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눌러올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임대료 싸게 부과하거나 아니면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배려하려는 게 이미 동독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급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제 이 혜택을 자칫 잘못하면 보게 됐다? 근처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정책 기조를 바꿉니다. LTV, DTI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지난 80년대, 90년대 집과 관련된 다양한 억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집이 노후화되고 이제 정말 고쳐 써야 될 때가 돼버린 거예요. 특히 동독 지역의 집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집을 다시 고쳐야겠다. 그런데 집 고칠 거나 집을 새로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이거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 자기 돈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도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크게 완화해 버립니다. 그러니 집값이 들썩들썩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에서 독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의 그 어느 나라보다 급등하게 됐고요. 한국의 우리 최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동산 시세가 진짜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때 우리 못 살겠다 진짜 하면서 정권도 그것 때문에 바뀌었다는 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당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오른 건 독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일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각 주요 국가에 우리 서울과 비슷한 메트로폴리탄 역할을 하는 도시들의 집값 상승 추이를 비교해 봤었는데,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파리라든가 그때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여후간에 독일은 우리랑 다른 맥락으로 그렇게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겁니다. 따라서 독일의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 맥락들은 그 이전에 이런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적인 설정 속에서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독일 집값도 급등 많이 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 면피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 집값이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급등한 것은.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독일 집값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최근 다시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렇다? 말씀드렸던 거에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독일 경제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제 중국 경제 주춤하고 중국과 독일 간의 밸류체인이 옛날처럼 타이트한 게 아니라 미국이 서슬퍼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더 이상 중국이 우리 유럽을 상대로 돈 버는 거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분위기로 돌아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독일에 옛날처럼 일자리 많이 없네, 에이 이제 돌아가야지 하면서 일부 렌트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독일이 이참에 코로나19 경험하고 있는 과정에서 법안을 새로 대규모 바꾼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작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80년대 90년대 노후화된 집들을 지금 다시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신축하겠다라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법으로 강제했냐면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이걸 하라는 거 하나 강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는 맥락과 결부된 또 하나의 중추적인 축이 뭐냐면 에너지 절감형 주택을 지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독일은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독일은 산업의 강국이긴 합니다만 유달리 취약한 인더스트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ICT 분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올해 역성장을 하거나 0%에 가까운 저성장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독일 경제에서도 올해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는 유일한 업종 분야가 ICT 분야예요. 독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요 없어서 웃돈 주고 구할 정도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의 매출 신장률은 뭐 진짜 두 자릿수에 육박한 회사들도 많을 정도로 사람이 없는 정도예요. 자, 그런데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빌딩을 하라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또 발주를 해줘야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이 뭐다? 아, 저희 지금도 일이 많아요. 이거 하려면 야간 근무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주간에도 일해야 되는데,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돈 더 드릴 테니까 좀 집 좀 집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코스트가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규제를 만들었다는 건 전통적으로 그동안의 에너지 수급 체계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태양광 패널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건물 지을 때는 친환경이라는 그 테마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장재도 화공 약품들, 화공 물질들 쓰지 못하게 강제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어요. 우리가 건축 외 내장재를 화공을 기반으로 한 이런 물건들을 많이 쓰는 이유, 우리 천장도 지금 그거거든요. 이런 걸 많이 쓰는 이유는 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규모 못 쓰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게 엄청나게 건축 비용 자체가 올라가도록 만든 것이고요. 지속 가능한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무조건 많이 오랫동안 내용 연식이 길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딱 보니까 사람들이 고령화돼서 살면 얼마 안 사는데 목조 건물 지어라, 이런 것들의 요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목조 건물은 다른 건축 공법에 비해서 사람 손이 조금 더 한 땀 한 땀 갑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고물가 기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건축비 자체를 올리는 요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건축 비용 자체가 급격히 올라가는 요인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고물가 기조로 인해서 기존의 건축 내외장재들도 가격이 올라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제 경기는 안 좋은데 신축이나 개축, 증축을 하는 새로운 건물의 가격은 오르다 보니 아, 이거 저는 못 사겠어요 라는 격차가 생겨버린 거고요. 그것 때문에 새로 지어진 증축됐던 그런 건물들이 아니 이렇게 임대가 안 나서 되겠나, 사람들한테 좀 싸게라도 매물로 내놔야, 아니면 임대를 해줘야 들어오려나 싶어서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고, 반응이 아직도 없다 보니까 급락하는 기조로 이어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따라서 제가 오늘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집값을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일본 집값처럼 저출산 고령화로 폭락했지 않냐? 그럼 우리나라도 결국 인구 구조 때문에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저출산 고령화되는 국가들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샘플로 우리가 일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어떤 쪽에서 독일이 요즘 폭락하니까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 지표들과 그 다음에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이걸 좀 맞물려서 보도를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값이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하나의 변수로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저도 그래서 떼돈 벌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독일의 부동산 흐름은 어떤 이유에서 전개됐는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소재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